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여선처 장관 후보자의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한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재선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또 임명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죠. 네. 실용주의 관점에서 그 전문성하고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전문성 같은 것을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KDI 출신이고 또 경제와 예산 통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을 이제 적재적소에 탕평 인사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신 것 같고, 지난번 농림부 장관에 이어서 이제 또 두 분의 또 이런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을 또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네. 이런 기조들은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내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뭐 잘하고 있는 탕평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게 실용과 통합, 뭐 중도층 외연 확장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네. 20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이전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은 실력입니다. 이렇게 지난 대선 공간에서 한 이야기가 이게 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수 우파 지지에는 특히 오늘 이제 발탁된 이해운 의원이나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시아버지가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까지 하고 또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3번씩 이상 한 그런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였거든요. 네. 그런 집안의 또 며느리이면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보수 진영에서 대표적인 그런 경제통으로서 이름을 날렸고 네. 늘 당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실력 있는 인사입니다. 네. 저런 분을 또 파격적으로 발탁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보수 진영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됐어요. 네.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입당으로 시작해가지고 국민의 당으로 이렇게 마무리는 했지만은 이 보수 진영에서 늘 핵심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통이었습니다. 저런 네. 분이 또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상임 부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연말에 아주 파격적인 인사고, 네. 이 통합은 실력이라는 말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넘어서 가지고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저는 뭐 국민들 인식이 확산되겠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보수 진영에서 거듭 이야기지만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통합은 실력이다. 이 말에 좀 와닿네요. 김현정 의원님, 오늘 자정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다시 봉황기가 휘날립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던 명분이 청와대라는 권위적 공간 탈피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를 위한 뭐 어떤 방안 내놓는다면서요? 네, 일단 뭐 처음에 이제 3년 윤석열 정부 들면서 구중궁궐을 탈피해서 국민 속으로를 외치면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제 도어 스태핑을 몇 달 만에 이제 중단하고, 네. 또 뭐 입틀막 정권이라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특정 언론사를 뭐 전용기에 탑승을 금지시킨다든지 바이든 날리면 논란 등으로 입틀만 정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그 민심과 괴리된 그런 행보들 때문에 결국은 12.3 불법 개헌과 그 탄핵 그리고 파면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그 용산 시대, 그런 탄핵과 파면의 그런 치욕적인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다는 차원에서의 청와대 복귀라고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수평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뭐 국무회의라든지 수보회의라든지 부처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다 생중계하셨고, 또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또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업무 보고도 모습들을 뭐다 네. 그 라이브로다가 볼 수 있었고. 예, 그렇게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전하더라도 그 업무동이라고 하는 여민 일관에서 비서실장, 정치실장, 안보실장, 3실장과 같이 근무하기로 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좀 갖춰 놓겠다는 것이고, 또
그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국정 운영 등에 대한 것도 다 생중계로 이렇게 중계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또 이런 그 수평적인 소통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민심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내내 이런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제 방금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 용산 시대 대통령 참모진, 기자단 한 건물에 모여 있었지만 불통 문제 계속 불거졌잖아요. 얼마나 수평적인 소통을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청와대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시대를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용산 시대를 열은 건데, 윤석열 정부의 소통 문제는 임기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대통령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도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비판 지점으로 늘 꼽혀왔죠. 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정치가 실종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과 더 큰 괴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전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패착을 갖다가 전철을 받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청와대로 이전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판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경호 문제나 또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업무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청와대만큼 좋은 공간이 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늘 청와대가 그러면 권력의 상징이고 일방통행식 어떤 제왕적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국민들로부터 늘 그런 거리가 먼 그런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네. 거죠. 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실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2030년 이전을 공약했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라고까지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5국 3특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대전 충남 통합도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5국 3특 체계를 완성하는 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제가 2004년도에 수도 이전 특별법이 이혼 판결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 이전 방식이 아니라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한 이전의 방식이 돼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그 세종에다가 집무실과 관저, 국회 등을 옮기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들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국가의 미래라든지 지방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그 야당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정장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그 대국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틀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서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 일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 이후 반년간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 행보에 나섰다면 새해는 뭔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는 외교 성과에 집중할 텐데요. 실용외교 이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6개월 지나면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애교 아니겠습니까? 네. 애교 활동이 이제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APEC, 그런 경주에서 있었던 APEC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또 대한민국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또 가졌고, 네. 또
G20 그런 다자 무대를 통해서 외교 정상화 노력을 통한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정상적인 국가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행운아죠. 네. APEC과 G20을 갖다가 6개월 만에 다 참석함으로써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을 가졌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실용적으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과 협력 그리고 이제 한미 간세 협상까지 잘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원해질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 또 각별히 챙기는 문제. 네. 지금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라든지 경제 안보 협력 그리고 이제 한류 제한 조치 뭐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제시키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실용적으로 풀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이제 경주 APEC에서도 다카이치 일본 그 총리하고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다카이치 총리 그 고향에서 한번 자기가 일본 방문하면은 거기서 네. 한번 회담을 하자. 그게 일본 나라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딱딱한 정상회담을 넘어선 어떤 감성 해결을 갖다 다카이치 또 일본 여성 총리하고는 펼쳐나갈 그런 이제 그 중국, 일본 이런 애교 그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그 이전에 이제 한국 정치를 좀 더 여야 간의 협치 정국을 만들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또 중재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죠.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을 되짚어보면 민생의 현장에 예고 없이 찾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방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그 숨진 여동생 또 그리고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라 더 애틋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그 뭐랄까요 서민의 고단함 그리고 또 가족사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야쿠르트 장사하다가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다가 이제 과로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기도 해서 그 애틋함이 계속 가지고 있고 어머님과 뭐 부모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런 육체 노동을 하셨던 노동자들이고 그 기반이 전통시장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아마도 좀 남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네. 가족의 경제적 배경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소년 노동자로의 삶을 시작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애틋한 그런 애안이 담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애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단지 현장 방문을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대통령께는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거창한 의전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한 채 불쑥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가시는 것도 그냥 가서 그냥 뭐 그 뭐랄까요 전통시장을 돌았다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있는 그 상인분들하고 그 소통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도 부전시장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이 얘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장에서 했던 소통 것들을 정책으로 바로 이어가는 그런 차원의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그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셨을 때 상당히 대통령이 정말 우리 그 서민과 국민들을 이해하시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그 전달할 수 있어서 감성적 측면에서 대단히 좀 좋은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그런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정책으로 실제로 연결시키는 그 디테일에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네. 가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김 전 대표가 보시기에 2025년 한 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또 통합은 유능함의 어떤 그런 증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서 특히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의 어떤 고비를 넘어가지고 국가의 대통령까지 되는 어떤 그런 또 변화, 엄청난 이 격변 속에서 그렇게 또 맞이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걱정과 우려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걸 시험받고 또 증명해낸 그런 한 해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통합 노력이라는 거죠. 네. 오늘 특히 저는 이해운 이 방송 전은, 들어오기 전에 뭐 단행한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 갖다 그것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또 뭐 경제자문회의 상임부의장, 이거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를 보수적 사람들을 갖다 썼다는 거. 네.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네. 더 이상 뭐 어떤 인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김현정 의원님,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올해 정치권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겁니까? 경랑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랑의 1년. 네. 네. 지난 그 12.3 불법 계엄 그리고 이후에 탄핵, 파면 국면을 이제 그 거치면서 이제 3대 특검이 발족해서 그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간이 만료가 돼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3대 특검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의 그런 내란 행위들이라든지 국정농단의 많은 의혹들이 국민들이 좀 알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개혁해가지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들을 계속 추동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사법 개혁 또 이제 내년 초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야 간에 정말 그 치열한 공방과 대립이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금 뭐 2차 종합 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으면서까지 필리버스터로 지금 그 저항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란이라는 것은 반역죄 아닙니까? 그 반역죄는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죄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속하게 그래서 내란 청산 그것도 그런 것들을 그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란 청산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으로 넘어가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네네. 그런 그 새 26년도가 되기를 고대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생 경제와 국가를 좀 우선시하는 첫 순위로 둔 그런 여야 간의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도 좀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한 가운데 뭐 양당 공방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법안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키자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면서 반발했네요. 그러니까 지난 8월달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이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그 특검의 진술을 한 내용이 국민의힘 진영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검품이 살포됐고 통일교 관련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자신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걸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한해서만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구속 수감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통일교에 집중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신천지까지 하자. 그런 이건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탄용 수사 대상을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특검 법안이고 또 한편으로는 물타기 의혹을 또 함으로써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또 개혁신당이 야권 공조로서 이뤄내는 그런 특검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반면에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 정교 유착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통일교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은 헌법에서 그 금지하고 있는 종교 유착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그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지난 대선에 그 통일교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지를 결정하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각종 청탁을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에 도와주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해서 또 헌법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의혹의 실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유착을 떼어놓고는 통일교 특검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그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했던 것은 이게 저희가 그 근거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과거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대표를 맡았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자기 윤석열과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집단적인 그 당원 가입을 통해 갖고 본인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지만 당원에서 져서 후보를 박탈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종교 유착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은 포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에 이게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니까 이거를 특검하자고 세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국수본에서 아주 빛의 속도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하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특검,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검 계속 주장했는데 저희가 전격적으로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와서는 이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제3자 특검 추천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 유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국민의 네. 뜻이고 특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것 하나 갑에 넘길 사안이 아니라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집권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권력서열을 굳이 매기면은 15위에서 한 17위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 중에 공인이죠. 팽의원도 아니고 집권당 원내대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런 문제점들은 주로 이제 특혜 의혹이고 가족들을 둘러싼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기업가의 그런 유착 의혹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및 사적 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를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 보좌진들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특히 공인 권력자들 네. 입장에서는 아래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 모든 게 내 부득의 소치로 지금부터라도 이걸 아우르고 추스려 나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성찰과 자성 노력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누굴 탓하고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겠죠. 김현정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특히 정청래 대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입장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30일 날 원내대표께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하시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당대표께서는 당연히 원칙적인 원론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그 죄송하고 이제 사과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지금 또 여당의 첫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여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좀 하고 있고 또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20%가 포함해서 이제 선출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네. 막중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라든지 또는 민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0일 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